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6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늦추는 비밀이 어느 최첨단 실험실 안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비밀을 자연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답이 우리가 기대하던 값비싼 묘약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면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죽음이 생명을 끝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빚어왔다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생명의 일부라면 그 속도를 늦추는 길 또한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인간이 약을 만들어내기 한참 전에 자연이 먼저 보여준 장수의 단서들을 따라가 봅니다. 자연이 정말 그 답을 알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930년대의) 일입니다. 한 과학자가 쥐에게 주는 먹이의 양을 평소보다 30%쯤 줄여봤습니다. 충분히 먹지 못한 쥐들이 비실비실 일찍 죽을 거라고 누구나 짐작할 만한 실험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적게 먹은 쥐들이 마음껏 먹은 쥐들보다 오히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미국의 영양학자 클리브 맥케이입니다. 당시 영양학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동물을 더 빨리 키울 것인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맥케이는 거꾸로 자라는 속도를 일부러 늦추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했죠. 그렇게 먹이를 줄여 성장을 더디게 했더니 뜻밖에도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잘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만 믿었습니다. 그러니 덜 먹은 쪽이 더 오래 살았다는 이 결과는 오랜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었죠. 이 현상은 쥐 한 종류에서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효모와 초파리, 선충 같은 여러 생물에서 비슷한 결과가 거듭 확인됐습니다. 종을 가리지 않고 먹는 양을 줄이면 수명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칼로리 제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먹는 열량을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덜 먹는 것이 더 오래 사는 일로 이어질까요? 여기에는 진화가 우리 몸에 새겨놓은 오래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몸은 그것을 일종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새끼를 낳아 기를 때가 아니라 일단 나부터 살아남아야 할 때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가진 자원을 번식하고 성장하는 쪽에서 거두어 자기 몸을 지키고 고치는 쪽으로 돌립니다. 굶주림이 닥치면 몸이 스스로를 한층 알뜰히 단속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부분 쥐나 초파리처럼 수명이 짧은 동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과 더 가까운 동물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장기 실험에 나섰습니다. 사람과 닮은 영장류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수십 년에 걸쳐 끈질기게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두 곳의 대표적인 연구진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한쪽에서는 칼로리를 줄인 원숭이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명에서 뚜렷한 차이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죠. 왜 이렇게 결과가 갈렸을까요? 문제는 비교 기준이 되는 대조군에 있었습니다. 한 연구진은 비교 대상 원숭이에게도 정해진 양만큼만 먹였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진은 비교 대상 원숭이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게 두었죠. 먹이의 종류와 영양 구성도 두 연구가 서로 달랐습니다. 비교 대상이 이미 적당히 먹고 있었다면 칼로리를 줄인 쪽과의 차이는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엇갈린 결과를 낳았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을 수십 년간 굶기며 수명을 재는 실험은 현실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이 사람의 수명을 정말로 늘려주는지는 아직 누구도 확언하지 못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의 연구들에서
혈압이나 염증 같은 건강 지표가 나아진다는 부분적인 단서가 보고되고 있을 뿐이죠. 분명한 건 먹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서 무언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게 먹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스위치가 켜지는 걸까요? 몸이 굶주림을 위기로 받아들일 때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학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이 시르트인이라는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은 본래 효모처럼 단순한 생물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의 손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효모의 수명을 늘려주는 유전자를 추적하다 그 열쇠 가운데 하나로 이 단백질을 찾아낸 거죠. 이 단백질의 이름에는 유전자를 조용히 잠재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는 꺼두고 꼭 필요한 일에만 힘을 모으게 하는 조절자라는 의미죠. 시르투인은 우리 몸이 처한 영양 상태를 읽어내는 일종의 감지 장치이기도 합니다. 음식이 풍족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비로소 깨어나 활발히 일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시르투인은 우리 몸 안에 들어앉은 기근 감지 센서인 셈입니다. 먹을 게 없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시르투인은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은 아껴 쓰고 망가진 곳을 고칠 때라고 말이죠. 시르투인이 그 일을 해내는 방식은 유전자의 포장 상태를 손보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헐거워진 포장을 다시 단단히 쬐어 함부로 깨어난 유전자를 도로 잠재우는 거죠. 그러면 몸은 손상된 DNA를 수선하고 낡은 부품을 정비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흥미로운 건 효모에서 찾아낸 이 장치가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에게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생명에게 오래되고 또 중요한 장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시르투인을 둘러싸고 한동안 큰 화제를 모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입니다. 적포도주에 들어있다고 알려지면서 한때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이 물질이 시르투인을 켜서 수명을 늘려준다는 연구가 나오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구들에서는 그 효과가 기대만큼 뚜렷하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엇갈린다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적포도주 한 잔에 든 레스베라트롤의 양은 실험에서 쓰인 양에 한참 못 미칩니다. 포도주를 아무리 마셔도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단서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영양제 한 알이 노화를 되돌려준다는 식의 이야기와는 분명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음식을 줄이는 또 다른 길로 단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그 효과를 두고 활발히 연구되는 중이죠.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만났던 한 가지 풍경과 다시 마주합니다. 세포가 자기 안에 쌓인 낡은 것들을 스스로 분해해 지우던 바로 그 청소 과정 말입니다.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포는 바깥에서 새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안에 낡은 부품을 헐어 재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돌아가던 그 청소 시스템이 굶주림 속에서 한층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단식이 몸의 수리 모드를 깨운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인 셈이죠. 단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청소 기능을 깨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먹는 간격을 충분히 두면 혈당을 다스리는 몸의 능력이 한결 나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가라앉는 경향도 함께 보고되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진화가 새겨둔 오래된 사정이 자리합니다. 먼 옛날 인간은 사냥과 채집으로 살며 먹다 굶다를 끝없이 되풀이했습니다. 배불리 먹는 날보다 빈속으로 다음 끼니를 기다리는 날이 더 많았죠. 그렇게 굶주림을 견디고 그 빈 시간을 몸을 고치는 데 쓰는 장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겁니다. 사람은 이 스위치를 적게 먹거나 굶는 수고를 들여 애써 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그런 수고 없이도 처음부터 아주 오래 살도록 태어난 동물들이 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바다에 아주 느릿느릿 헤엄치는 상어가 한 종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라고 불리는 이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어떤 척추동물보다도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상어의 나이를 알아내는 일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물고기는 단단한 뼈에 남은 나이테로 나이를 가늠합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상어의 몸은 무른 연골이라 그런 나이테가 남지 않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눈을 돌린 곳은 뜻밖에도 상어의 눈이었습니다. 눈 속 수정체의 한가운데는 태어날 때 만들어진 그대로 평생 바뀌지 않고 남습니다. 그 오래된 중심을 분석해 봤더니 무려 400년에 이르는 개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헤엄치고 있는 어떤 상어는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절에 이미 태어나 있었던 셈이죠. 오래 사는 만큼 이들은 아주 천천히 자라고 아주 늦게 어른이 됩니다. 이 상어가 짝짓기를 할 나이에 이르려면 1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 사는 동물이 이 상어 하나만은 아닙니다. 북극해를 누비는 북극고래는 200년 넘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릿느릿 걷는 갈라파고스 땅거북도 150년을 넘기는 개체가 있죠. 이들에게는 한 가지 닮은 점이 보입니다. 하나같이 몸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대사가 느리고 자라는 것도 느리고 살아가는 박자 전체가 느긋합니다. 몸을 느리게 쓰는 만큼 그 과정에서 생겨나 몸을 녹슬게 하는 찌꺼기도 천천히 쌓입니다. 그런데 이 느림의 규칙을 보란듯이 비껴가는 별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라는 작고 못생긴 설치류입니다. 몸집으로만 보면 흔한 생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만한 크기의 설치류는 길어야 몇 해를 삽니다. 그런데 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30년 넘게 살아갑니다. 같은 덩치의 다른 동물과 견주면 믿기 어려울 만큼 긴 수명이죠. 게다가 이 동물은 암에도 좀처럼 걸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할 만큼 드물어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이렇게 오래 사는 동물들을 들여다보면 몸속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세포가 입은 손상을 부지런히 복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몸을 녹슬게 하는 해로운 물질을 막아내는 장치가 유난히 강합니다. 낡고 망가지는 속도 자체가 느린 데다 망가진 것을 고치는 솜씨까지 좋은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왜 어떤 종은 400년을 살고 어떤 종은 하루도 채 살지 못할까요? 진화는 종마다 수명의 다이얼을 저마다 다르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린란드 상어에게는 400년을, 하루살이에게는 단 하루를 돌려놓은 거죠. 저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에 맞추어 가장 알맞은 수명이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래 사는 동물은 따로 노화를 늦추는 법을 익힌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살도록 몸이 설계되어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사람 중에도 유난히 오래 사는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100살을 넘긴 어르신이 유난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런 곳을 지도 위에 푸른 펜으로 표시한 데서 블루존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존을 찾아다니며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 댄 부에트너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오래 살아야 이런 곳으로 꼽히는 걸까요? 그 기준은 평균 수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사실 여느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블루존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100살을 넘긴 노인이 유난히 많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100세 노인의 비율이 보통의 몇 배에 이르죠. 게다가 이들은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끝자락까지 큰 병 없이 지냈습니다. 블루존으로 꼽히는 곳은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고 미국의 로마린다까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도 음식도 제각각인 곳들이죠. 그런데 이 동떨어진 마을들을 들여다보니 뜻밖에도 닮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먹는 것이 비슷했습니다. 고기보다는 채소와 콩 같은 식물성 음식이 식탁의 중심이었죠. 오키나와에서는 자색 고구마가, 사르데냐에서는 콩과 통곡물이 오랜 끼니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터지도록 먹기보다 알맞은 선에서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배가 다 차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라는 오랜 가르침이 전해 내려옵니다. 속이 완전히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일종의 절제의 지혜였죠. 먹는 양을 적당히 지키는 이 모습은 앞서 본 칼로리 이야기와 묘하게 겹칩니다.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따로 시간을 내 운동을 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밭을 일구고 걸어서 이웃을 찾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활동했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가까이 지내고 나이가 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제 역할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블루존은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외로움은 그 자체로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깊은 고립이 몸에 주는 부담이 몸에 해로운 어떤 습관에 견줄만 하다는 보고까지 있을 정도죠. 홀로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장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여러 관찰에서 거듭 확인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마을들의 습관이 앞서 본 이야기들과 통한다는 점입니다. 적게 먹는 것이 몸의 절약 모드를 깨우고 느린 박자가 오래 사는 동물의 비결이었듯이 블루존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 속에도 비슷한 원리가 흩어져 있었던 셈이죠. 다만 여기에는 정직하게 덧붙여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의 장수 기록이 생각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래전 태어난 어르신들의 출생 기록이 부실하거나 나이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블루존을 둘러싼 관찰은 흥미롭고 유력하면서도 아직 논쟁이 따라붙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수의 실마리가 값비싼 실험실의 묘약이 아니라 평범한 마을의 일상 속에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들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어딘가 거꾸로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장수의 비결을 한자리에 모아보면 어쩐지 맥이 빠질 만큼 소박합니다. 적게 먹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대단한 비밀을 기대했는데 답은 누구나 알 법한 평범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소박함 속에 우리 시대를 향한 뼈아픈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을 것이 늘 부족하던 시절에 맞추어 빚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은 굶주림과 싸웠고 그 결핍을 견디도록 몸이 다듬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넘치고 굳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문제는 결핍에 맞춰진 몸에 과잉이 쏟아져 들어올 때 생깁니다. 결핍에 맞추어 설계된 몸에 풍요를 들이부으면 그 풍요가 도리어 우리를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 까닭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 깊이 밴 오래된 습성과 만나게 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남는 영양분을 부지런히 모아두는 능력이 그것입니다. 굶주림이 흔하던 시절에는 이 저장 능력이 곧 생존의 미천이었죠. 그런데 굶는 날이 좀처럼 오지 않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저장은 계속되는데 그것을 꺼내 쓸 일이 없으니 남은 것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만 갑니다. 그렇게 쌓인 것이 몸이 감당할 한계를 넘어서면 비만으로 또 여러 대사질환의 바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기근을 견디게 해주던 바로 그 능력이 풍요 속에서는 도리어 짐이 되는 셈이죠. 게다가 오늘날의 음식은 그 어느 때보다 열량이 높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이 손쉽게 넘쳐나니 몸은 늘 영양이 가득 찬 상태에 머물죠. 여기에 더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이 굳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일이 줄어드니 절약과 수리의 스위치는 좀처럼 켜지지 않습니다. 오래 살게 해줄 그 장치들이 정작 풍요 속에서는 잠든 채로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편히 사는 탓에 더 빨리 늙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노화를 늦추는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창한 묘약이 아니라 결핍에 가깝게 사는 오래된 방식 속에 그 길이 놓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화를 늦추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보여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끝내 넘지 못한 수명의 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22회를 살았다는 가장 긴 기록조차 그 벽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오래 사는 법이 더 많이 가지는데 있지 않았다는 것. 자연이 건넨 답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비껴가 있었습니다. 자연이 노화를 늦추는 법을 알고 있느냐고 영상을 열며 물었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값비싼 묘약이 아니라 적게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오래된 습관이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참 묘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애써 왔는데 정작 더 오래 사는 길은 그 풍요를 조금 내려놓는 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간 세계 어딘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쓰러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많아 병들고 다른 한쪽은 너무 모자라 목숨을 잃습니다. 같은 인간의 몸을 두고 이토록 어긋난 풍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자연은 노화를 늦추는 법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늦추는 것을 넘어 아예 죽음을 거부한 듯 보이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듯한 그 불멸의 생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